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집값, 전셋값 모두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 그 심각한 버블 상황이 아닌가, 또 곧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동산 데이터를 그 장기간 그 AI를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하신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기원 데이터 노우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0월에 이제 저희 머니올라 출연하셨으니까 8개월 만인데 그동안 이제 이 부동산 이 변화 추이가 어떤지 궁금한데 우선 그 대표님이 개발하신 그 전세 대비 소득 대비 물가 대비 그 평가 지수로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뭐 모든 시도를 다 하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서울 위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서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봤을 때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임대차 3법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러면 전세가가 급등을 하면서 전세 대비한 저평가가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또다시 이제 매매가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2015년 1월 달 이후로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대략 26.4%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럼 저기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고평가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일수록 고평가이고 초록색일수록 이제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15년 이후로 지금이 가장 전세 대비해서 가장 고평가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비는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서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나 시군구별로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제일 시도 중에 제일 꼴등이 누구냐면요. 세종이에요. 세종이 가장 높다는 거네. 가장. 네, 그렇죠. 세종이 지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세종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과 세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서울하고 세종이 가장 지금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도,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요런 순으로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그 전세 대비 매매가가 그만큼 더 비싸다는 건가요? 버블이 껴있다라는 거죠. 버블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평가 이 순위를 보면은 초록색인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이 지금 제일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초반서부터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여전히 전세 대비해서 여전히 1등부터 6등까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북,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여기까지가 지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긴 다 플러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강원도, 전남, 울산, 제주도인데 그래도 여기는 이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뭐 1%대, 마이너스 3%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이제 전세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좀 더 고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과 세종 및 경기도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엄청나게 좀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거품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소득 대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2004년부터의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을 의미하는 거고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는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정확하게는 2006년 말부터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2008년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점이 언제였냐면 14, 15년. 그래서 역시 그때였군요. 이때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쌌고 이럴 때 사실은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네요. 최고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18년 말부터 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18년, 19년 정도에는 이 빨간불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보시면 2007년, 8년 고점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임대차 3법 작년에 하면서 그 이후로 보시면 이 빨간색 마켓으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지난 이제 작년 중순 이후로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역사상 가장 지금 소득 대비해서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1년 사이가 가장 많이 오른 거로 나오네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죠. 예. 네. 거기 그 노란색 선으로 돼 황색 선인가요? 그건 네. 뭔가요? 아, 요게 이제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이 지수 가격 데이터입니다. 예. 네. 그 평균을 23으로 보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아, 요거는 이제 지난 그 2004년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이제 평균 데이터가 네. PIR이 이제 서울이 23인 거죠.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9.1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해서도 역사상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가장 고평가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소득 대비 지금 평가로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물가 대비 인덱스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요 물가 대비 인덱스, 저평가 인덱스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아파트는 이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게 본질적인 가치다라는 그렇겠죠. 가정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예. 이제 특정 지역의 아파트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평가하는데 예. 아주 이제 유용한 데이터를 이제 판명이 좀 됐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예요. 예. 네, 그래서 오락내락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요 빨간색 선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이 매매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엎치락 뒤치락 하죠. 예. 네, 그러면서 요 막대 그래프 또 예. 초록색과 빨간색은 반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초록색일 때는 물가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예, 빨간색이고 내려 밑에 있을수록 물가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2007년, 2008년 중순 정도가 이제 가장 고평가 구간이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저평가 구간이 이제 13년, 14년, 15년, 그리고 예. 이제 바로 몇 년 전이 2018년 말 정도까지도 물가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였어요. 예. 근데 이제 19년부터 이제 고평가 상태로 들어가더니 예.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물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43.7% 고평가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여전히 지난 한 7년 중에서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물가 대비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오른 거로 네. 나타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의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승세가 예.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승세가 심하면 내년 말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심하면. 네. 근데 만약에 빨리 이 살얼음판이 깨진다라면 올해 뭐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깨질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예. 그리고 이에 따른 유동성을 또 언제까지 공급을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얼음판이 깨지는 이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이 대표적인 지수로 봤을 때 최근 1년 사이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분석. 그 요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한 예. 엄청난 유동성.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그래서 모든 자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큰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로 인한 자산 시장의 버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 요인 때문에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임대차 3법을 작년 이제 가을에 네. 하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게 됐고, 이 네. 급등한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렸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엄청난 이제 상승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지만, 네. 마지막 상승이 또 가장 또 뜨겁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대중들이 열광을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이제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공포 심리. 그럼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뭐 패닉 바잉이라든가 뭐 네. 그런 식의 그 매수세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패닉 바잉 매수세가 나온 거는 작년 중순에 이미 나왔고요. 예. 작년 중순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거는 이슈가 됐지 거래량 않습니까? 데이터로 이제 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얼음판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견고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제 패닉바잉 영끌 이후에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영끌에서 패닉바잉까지 할 정도면 네. 이제는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다는 얘기잖아요. 예.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물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예. 매물과 줄어듦과 동시에 매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매수 세력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살얼음판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언제 이게 깨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면은 네. 거래량이 폭발할 때가 네. 저점에서도 폭발하고 그렇죠. 고점에서도 폭발하고 또 네. 이렇게 두 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폭발한 시기를 지났는데도 네.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지난 이제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3번 터졌거든요. 예. 2006년 말에 한번 터졌고요.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한번 터졌고, 예. 2020년에 한번 터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006년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도 1년 반, 2년 정도는 지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승세가 금방 훅 이렇게 꺼지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아직도 어떤 여파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봤을 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더 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중순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1년 반이면 올해 연말이고요. 2년이면 내년 중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곡점이 2021년 21년? 중순에서 2022년 상반기 정도에는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예, 말씀을 그렇게 제가 하셨죠. 드렸던 예. 거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주택 버블 지수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버블이 어느 정도 낀 걸로 보나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다 좀 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오르는데 어떤 지역은 내리고 또 반대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이 올랐을 때는 지방 시장이 좀 별로든가 예. 수도권 시장이 뭐 내리면 지방은 또 올라가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한 1년 반은요. 예. 모든 지역이 다 올라요, 지금. 전국이. 예, 전국이 완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이 완전 지금 엄청난 뜨거운 상승장을 지금 펼쳐가고 있고요. 예. 거기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전에도?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내리는 지역이 있었고 상승하는 지역이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렇게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거는 거의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이 뜨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몇몇 지방은 수도권이 상승하는 동안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예. 네, 16, 17, 18, 19 계속 내리다가 이제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미분양도 줄어드니까 네. 이제 작년 초중반서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몇몇 지방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예. 서울이나 이런 고평가 지역들은 이제 마지막 상승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거고요. 예. 수도권 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GTX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예.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 뜨겁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역세권 거죠. 지역이 또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네.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예. 집을 내가 샀을 때의 부담이 큰지 작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을 보시면 요게 이제 분기 데이터인데요. 네. 요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주택 구매력 지수가 41.5입니다. 그래서 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상 초유의 저금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여기 의미하는 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대출 금리, 네. 그다음에 집값 요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네. 지금 어떤 서울의 아파트가이 상당히 지금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또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뭐 올해 무조건 금리 인상 지금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 당연히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이제 2008년에 이제 가장 저점을 찍었던 시기와 아마 주택 구매력 지수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 한국에서 금리를
한 번, 두 번, 뭐 조금 많이 봤을 때 한 세 번 정도 올렸을 그 정도 즈음이 거의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고점이 아닐까.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하락세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득 대비라든가 뭐 전세 대비, 그다음에 그 물가 대비, 요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2007년, 8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아직은 좀 덜하네요. 네,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사실 이게 좀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KB 부동산이나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이 통계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르고 내리는 거는 거의 정확한데 문제는 오르거나 내리는 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로 놓고 보면 이 통계 데이터로 놓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가 2배 올랐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아파트 가격을 보면 2배가 아니라요. 3배, 4배씩 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이 중장기적인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구매력 지수도 그 지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제 좀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 투자 점수라고 지금 또 하셨는데 이 전국 종합 투자 점수 이걸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2008년과 이제 비교했을 때 다 파란색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2020년 6월 이 파란색의 의미가 뭔가요? 이게 이제 리치고에 있는 이 종합 투자 점수라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입주 물량, 미분양, 뭐 전세가율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특정의 데이터가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하나의 점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많은 거고 이 점수가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이게 거의 이제 이게 오를 대로 올라서 또 입주 물량이 많거나 해서 향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8년을 놓고 보게 되면 세 지역 빼놓고는 다 초록색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천과 서울과 경기를 빼놓고는 다 초록색 불이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양극화가 일어났냐면 수도권 시장은 계속 이제 몇 년간 좋지 않았는데 지방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좋은 데가 이제 제주도랑 부산이었는데 제주도랑 부산은 2008년 초반이 가장 저점이었고요. 금리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몇 년간을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달 수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투자 점수를 보니까 누가 제일 좋죠? 서울하고 경기도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2014년 6월 달은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 리치고 종합 투자 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 달은 누가 또 1, 2등으로 나오냐면 대전과 경기도입니다. 경기.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대전이 이후에 18년 중순 넘어서부터 엄청난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맞고 근데 지금은 초록색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시겠지만 지금 2008년에 파란색과 초록색의 비율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14년, 2017년 최근 계속 지금 파란색은 많아지고 녹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고점이었을 텐데도 녹색이 많았네요. 그렇죠. 근데 고점이었던 거는 수도권만 고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도, 서울, 인천이 꼴등이잖아요. 초록색이고. 그 당시엔 수도권만 버블이었던 거죠. 지방은 아니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거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상 초유의 지금 부동산에 엄청난 지금 버블이 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GDP 대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런 자료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결국에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GDP와 비슷하게 가는 게 맞겠죠. 예. 물론 사람들의 어떤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때로는 GDP보다 오버슈팅 할 때도 있고 때로는 GDP보다 언더슈팅 할 때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요 파란색 선이 GDP고요. 네. 그다음에 요 이제 주황색 선이 아파트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에요. GDP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네. 아파트 시가총액만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막대 그래프가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GDP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얘가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GDP 대비해서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7년, 8년에 조금 이제 빨간불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어때요? 이제 2018년 이후로는 19년, 20년, 21년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너무 지금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예. 네. 물론 이게 일종의 주식에서의 법비 지수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의 고평가 상태가 더 유지될 수는 있겠죠. 예. 네. 네. 당분간은 유지는 될 수 있지만 네. 이제 산이 깊으면 골이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이 대목에서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이제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더 좀 연결시켜서 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통화량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통화량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맞긴 한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우리는 그냥 말로 통화량이 많이 플러스가 더 올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정확한 지표로 측정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M2 통화량, 우리가 보통 시중의 통화량이라고 하면 M2 통화량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선이 M2 통화량이에요.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최근에 좀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네네. 좀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비슷하게 비슷하게였어요. 움직이죠. 네, 예.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어땠어요? 격차가 벌어지네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예. 예. 그리고 그 격차를 나타내는 비율이 뒤에 막대 그래프예요. 아.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2007년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예. 근데 최근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때보다 훨씬 더 빨간불인데. 예,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본질 가치 때문에 당연히 고평가도 되고 저평가도 되고 이거는 맞지만 GDP 대비해서도 그렇고 소득 대비해서도 물가 대비해서 모든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다 저도 이제 좀 그렇지 않은 버블이 아닌 이런 데이터를 저도 찾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걸 찾아봐도 안 돼요. 예.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역사상 지금 최악의 거품이 부동산 시장에 껴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2020년대는 잃어버린 10년 정도는 저는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 지금 네. 생각하시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채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한 가계 부채와 예. GDP 대비한 기업 부채의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면 요 주황색 선이 GDP 대비한 기업들의 부채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기업들의 부채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예. 요게 이제 100%를 넘어섰을 때가 이때가 이제 IMF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IMF 터지기 한 1년 전쯤에 기업의 부채가 이제 GDP 대비해서 100%를 넘어섰고요. 지금이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IMF가 터졌죠. 예, 터졌죠. 근데 IMF가 터질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파란색 그래프인 GDP 대비한 가계 부채, 즉 개인들의 부채는 50% 정도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최근의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떻죠? 가계부채도 지금
선에 100을 그렇죠. 넘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지금 이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11.1%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부채도 거의 IMF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개인들의 가계 부채도 GDP 대비해서 지금 100%가 넘어섰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요건 이제 2020년 말이고 지금 벌써 2021년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더 많아졌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기업 앤드 가계 둘 다 엄청난 지금 부채 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주식 시장이나 뭐 그다음에 아파트 이 부동산 시장이 자산 시장이 호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채가 견딜만 한 거죠. 괜찮은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위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뭐 예를 들면 1년에 3%인데 내가 수익을 뭐 5%, 10%, 몇십 프로 내가 낼 수 있다. 전혀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칫 이제 자산 시장이 혹시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미 이제 저희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고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오면 자산 시장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뭐 한 번, 두 번 한다라고 해서 바로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된다라면 자산 시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이게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살얼음판 상승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어떤 이 부채 폭탄이,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붕괴가 일어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 부채 버블이 터진다라면 이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경제 충격이.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거품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일단 금리 인상이 가장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3번, 4번 인상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완전 금리가 아주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그게 이미 내가 내던 이자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1.5배,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이제 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다 껴있는데 코인 시장, 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뭐 상업용 부동산, 아파트 다 상당히 지금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거품이 좀 더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도 내년 말까지도 이게 그냥 상승세가 계속 갈 거.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산이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골이 훨씬 더 이제 심각해질 가능성이 이제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을 살까 말까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사는 건 좀 위험하겠네요? 서울과 수도권을 봤을 때는 일단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너무나도 고평가된 구간에 그러니까 가장 비싸게 최근 10몇 년 동안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시면. 그거는 데이터로 명확하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들은 아직 허리까지밖에 안 온 곳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지역들은 지금 눈썹 넘어서 거의 지금 이마와 지금 머리 꼭대기 지금 근처까지 왔는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아직은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왔고요.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제 평택, 안성, 경기도 이천, 뭐 이런 지역들 좀 경기도에서 먼 지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저는 꽤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지역들 그리고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방 6곳 거기는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아직도 허리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지역 말고는 지금은 정말로 이제 지금은 자칫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아파트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는 거래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많아요. 취득세 내야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야죠. 국비도 내야 되고. 대출 껴서 나면 대출 또 따른 뭐 비용 내야죠. 그러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야 본전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버블이 정말 심하게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저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참으세요. 그리고 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걸로 아는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좀 고평가된 지역은 그냥 거주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빌려서 살고 예. 대신에 투자는 저평가된 지역에 하면 해칭이 되잖아요. 예. 해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요. 앞으로 뭐 2년, 3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저평가된 지역들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그래도 얘네들은 올라갈 건데.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저평가됐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도 좋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도 좋고 만약에 데이터가 전망하는 대로 지금 거의 고점에 왔고 내년 중순이나 내년 넘어서 하락을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안 사는 거는 다행이죠. 근데 내가 지방에 사는 건 어때요? 얘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 와도 여기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건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이 내린다면은 모든 지역이 다 내리는 줄 아는데요. 이거는 정말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데이터를 보니까 좀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보니까.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셔서 이런 전략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결국 시세 차익이 많이 나야 되는 거고 돈이 돼야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아파트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의 대세 하락장을 보게 되면